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교회의 낡은 도로 위.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한때는 국가정보원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불렸지만 지금은 조직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였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얇은 원피스는 차가운 비에 젖어 몸의 윤곽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은 차가운 빗물이 아니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허리를 조여오는 극심한 진통이었다. 서연은 신음과 함께 길가의 낡은 표지판을 붙잡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이가 나오려 하고 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잠시 주위를 밝혔다. 그 순간 저 멀리 언덕 위에 낡고 뾰족한 첨탑의 실루엣이 보였다. 버려진 성당이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작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성당으로 향하는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hy퀴한 먼지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성당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사이로 간헐적으로 번갯빛이 스며들어 먼지 쌓인 의자들과 거미줄이 가득한 제단의 모습을 잠시 비췄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정막. 추격자들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지만 아이를 낳기에는 최악의 장소였다. 서연은 제단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 뒤에 십자가만이 그녀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극심한 진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상황으로 자신을 내몬 자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JUHWA 그룹의 회장.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가끔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남자. 그와의 짧았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려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가, 조금만 힘내줘. 서연은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다. 시간은 고통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니면 몇십 분이었을까? 감각이 무뎌질 무렵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는 마침내 아이를 낳았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성당의 정막을 깨뜨렸다. 서연은 탈진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자신이 입고 있던 카디건으로 아이를 감쌌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희망. 그녀는 아이의 작은 뺨에 입을 맞추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시각,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JUHWA 그룹의 회장실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끝난 긴급 이사회는 그의 이복형인 강민혁 부회장과의 또 다른 대리전이었다. 민혁은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렸고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피곤한 싸움이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결제 서류입니다. 태준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그의 집중력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는 극도로 경계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짧게 말했다. 나가보게.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다시 혼자가 되자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의 사진이었다. 임무 수행 중 우연히 만났던 그녀.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무채색 같던 삶에 들어온 유일한 색깔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그녀가 NIS 요원이었다는 사실뿐. 그는 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든 기록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보통이라면 무시했을 번호였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그가 끊으려고 할 때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세라핌의 집으로 와라. 누구냐?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통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세라핌의 집.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장난 전화일 수도 혹은 강민혁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혹시 한서연과 관련된 것일까? 이성적으로는 무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집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도 따돌린 채 직접 차를 몰아 휴대폰에 전송된 내비게이션 주소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도시를 벗어나자 길은 점점 더 낯설고 황량해졌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석조 건물이었다. 버려진 성당.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자신을 이런 곳으로 부른 것인가? 차에서 내린 그는 비를 맞으며 성당의 거대한 문을 열었다.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스산했다. 그때 그의 예민한 청각에 희미한 소리가 잡혔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다. 태준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소리가 들려오는 제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번개가 다시 한번 창문을 통해 내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제단 앞에 쓰러져 있는 여자. 흠뻑 젖고 지쳐 보였지만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서연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제단 뒤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 존재감은 주변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드는 듯했다. 남자는 태준을 향해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서연의 품에서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낯선 손길에도 울음을 그치고 남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남자는 아이를 안은 채 태준의 앞에 섰다.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누구냐? 원하는 게 뭐지? 태준의 목소리가 텅 빈 성당 안을 울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아이를 감싼 담요를 살짝 열어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작고 붉고 꼬물거리는 생명.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낯설고 믿을 수 없는 광경.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성당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남자는 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강태준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그의 통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계획되었고 모든 변수는 계산되었다. 그런데 지금 정체불명의 사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나타나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올랐다. 강민혁의 계략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경쟁그룹의 함정인가? 돈을 노린 유괴범의 치졸한 연극일 수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태주는 차갑게 내뱉으며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당신, 정체가 뭐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액수를 말해.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할 생각 마라. 남자는 태준의 위압적인 기세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굳은 날에 회장님을 이곳까지 오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라. 곧 들이닥칠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귀중할 텐데요. 남자의 말에 태준의 신경이 곤두섰다. 들이닥칠 자들이라니. 그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재단에 쓰러져 있던 한서연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는 자신의 품에 있어야 할 아이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아이. 서연은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출산의 후유증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과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노려보다가 그의 앞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하고는 숨을 멈췄다. 왜 그가 여기에, 어떻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이것도 그들의 함정인가? 태준까지 끌어들여 자신과 아이를 한 번에 제거하려는 속셈인가? 강태준 씨. 당신이 왜?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들을 경계했다. 태준은 서연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반가움이 아닌 자신마저 적으로 간주하는 깊은 불신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는 검은 옷의 남자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설명해. 알아들을 수 있게. 제 이름은 권진우입니다.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서연 씨와 아이는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노리는 추격자들이 곧 이곳의 위치를 파악할 겁니다. 추격자, 누가 그녀를 쫓는다는 거지? 권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태준의 뒤, 어둠이 깔린 성당 입구를 향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했다. 회장님의 이복형, 강민혁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강민혁. 그 이름이 나오자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민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하지만 왜 한서연을? 이유는 이 아이 때문입니다. 권진우는 품에 안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JUHWA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 강민혁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죠. 그는 한서연 씨가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권진우라는 남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논리적인 구석이 있었다. 강민혁의 평소 행실과 야망을 생각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란 말인가? 증거는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면 아시겠죠? 강민혁이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권진우는 태준에게 다가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선택하십시오. 회장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돌아서서 당신의 핏줄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당신의 품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태준의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보이는 얼굴.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함정이다. 말도 안 된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안 돼. 그에게 아이를 주지 마.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서연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자신을 버린 남자인 동시에 자신과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였다. 그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 바로 그 순간이었. 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성당의 낡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하나가 산산조각 났다. 총알이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저격용 총. 총알은 태준이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한 뼘 떨어진 기둥에 밝혔다. 만약 권진우가 그를 향해 아이를 내미는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다면 총알은 정확히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다.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권진우가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태준은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니었다. 진짜 살이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냉혹한 기업가의 본능이 깨어났다. 내 차는 밖에 있다. 따라와. 태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권진우에게서 받아 안았다. 처음 안아보는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다. 하지만 그 무게는 태준의 인생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쌌다. 권진우는 서연을 거의 들다시피 부축하며 태준의 뒤를 따라 성당을 나서는 순간 빗줄기 사이로 어둠 속에 숨은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회장님, 먼저 차에 타십시오. 제가 어무하겠습니다. 권진우는 서연을 태준에게 넘기고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전문적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부축하고 아이를 안은 채 자신의 차로 뛰었다. 차문을 열고 서연과 아이를 뒷좌석에 밀어넣는 짧은 순간에도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다. 권진우는 어둠 속의 적들과 교전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다. 태준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나는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며 권진우가 몸을 굴리듯 차에 올라탔다. 가시죠. 타이어가 빗물에 젖은 흙바닥을 파헤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차는 총알이 빗발치는 성당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백미러를 통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태준은 핸들을 쥔손에 힘을 주며 오직 운전에만 집중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진우는 옆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재장전을 하며 간간히 뒤를 돌아 추격 차량의 거리를 확인했다.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의심과 질문은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해결할 때가 아니었다. 1시간가량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태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차를 한적한 지하 주차장으로 몰았다. 이곳은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주차장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였다. 차에서 내린 태준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서연은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지. 여긴 안전해.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미세한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화려한 내부가 드러났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권진우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연을 가장 안쪽에 있는 침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서연은 말없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지친 몸을 그 옆에 뉘었다. 태준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태준과 권진우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폭풍은 잠시 멎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위태로운 동맹이 마침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바깥의 폭풍우가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고요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절제된 디자인의 가구들, 그리고 서울의 야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내는 거대한 통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와 부의 상징이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과 불신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한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지쳤는지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안도감과 동시에 날카로운 고통으로 조여들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죄책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가 그녀를 지배했다. 출산의 고통과 핏물, 빗물로 엉망이 된 몸을 뜨거운 물로 씻어내고 강태준이 준비해둔 부드러운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지만 마음의 갑옷까지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곤두선 채 문 밖의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 남자는 지금 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을 추격하던 자들이 강민혁의 수아라는 권진우의 말, 그리고 그 목표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 모든 조각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태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JUHWA 그룹의 회장이었고 강민혁의 이복형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암투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전직 NIS 요원이었던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더 큰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거실에서 강태준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췄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 몇 시간을 필름처럼 되감고 있었다. 버려진 성당,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자신을 경계하던 한서연의 눈빛, 권진우라는 남자의 충격적인 증언과 귓가를 스쳐 지나간 총알,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품에 안겼던 아이의 작고 따뜻한 무게만큼은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의 시선이 소파에 놓인 서연의 젖은 옷까지에 닿았다. 그 순간 그의 기억은 1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것은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기술 컨퍼런스였다. JUHWA 그룹이 주최한 VIP 만찬에 세계 각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가식적인 미소와 탐욕적인 악수를 나누는, 태준에게는 지극히 따분하고 소모적인 자리였다. 그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채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들과 달리 그녀는 귀에 인이어를 낀 채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행사장 구석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누구보다 뚜렷했다.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행사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저 둘러보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인물의 동선, 표정, 사소한 몸짓까지 분석하고 예측하는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님을 직감했다. 잠시 후 중동의 한석유 재벌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거물급 인사였기에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움직였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부로 다가가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걸듯 자연스럽게 재벌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무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날뛰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순한 양처럼 그녀를 따라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 모든 상황이 1분도 채 안 되어 정리되었다. 태준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견된 NIS 요원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냈. 그날 밤 그는 호텔바에서 일부러 그녀와 마주쳤다. 아까 그 남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서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업무상 비밀입니다. 회장님, 당신의 그 업무 덕분에
내 행사가 엉망이 되는 걸 막았으니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겠군요.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고독함을 보았다. 그 후로 며칠간 그들은 컨퍼런스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정치, 경제, 국제 정세. 그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태주는 자신의 생각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혹은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지성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나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파리의 낯선 밤거리, 센 강변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그들은 세상과 격리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그룹의 정보팀을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의 모든 기록은 A급 기밀로 봉인되어 있거나 아예 삭제되어 있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태주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일까? 그는 침실문을 조용히 열었다.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눈매와 입술을 희미하게나마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의심과 혼란이 있던 자리에 뜨겁고 명확한 감정이 차올랐다. 분노였다. 감히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 배후에 자신의 피를 나눈 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한편 강남의 또 다른 초고층 빌딩, JUHWA 그룹의 부회장실. 강민혁은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놓쳤다고 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까지 현장에 나타날 줄은. 과직 민혁은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잔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변명 따위 듣자고 널 부른 게 아니야. 고작 여자 하나와 갓난에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태준, 평생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아버지의 인정을 독차지한 적자디즈. 자신은 언제나 그 그늘에 가려진 서자 슈즈였다.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지만 세상은 여전히 강태준만을 JUHWA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정계에 뇌물을 뿌리며 자신만의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 될지도 모르는 한서연과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싹을 잘라버릴. 그런데 그 강태준이 현장에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제 강태준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JUHWA의 모든 정보망과 내가 가진 모든 연주를 총동원해 서울 전체를 이잡듯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 강태준이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확신을 갖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민혁은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명령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찾아내면 아이부터 처리해. 한서연은 잡아오고 강태준은 건드리지 마. 그놈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무너뜨릴 테니까. 다시 태준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는 권진우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고 있었고 태준은 주방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태준은 우유가 담긴 컵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마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앞으로 어쩔 거죠? 그것은 감사나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동맹이 아닌 적에게 던지는 듯한 질문이었다. 깨지기 쉬운 안식처 안에서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앞으로 어쩔 거죠? 한서연의 차가운 질문은 명품 가구들로 채워진 고요한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의 의도를 떠보는 훈련된 요원의 예리한 칼날 같은 탐색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 속에 담긴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그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위로나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필요한 것은 오직 명확한 계획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었다. 첫째, 당신과 아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지만 방금 전의 추격전으로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보안을 최고 레벨로 격상시키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잠든 아이가 있는 침실 쪽을 흘끗 보았다. 둘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지 확인한다. 가장 빠르고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싸움에 내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선 나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필요해. 그의 말은 지극히 이성적이었지만 서연은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권진우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셋째, 반격한다. 강민혁이든 그 뒤에 있는 더 큰 세력이든 감히 내 것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이것은 방어가 아닌 선멸전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JUHWA 그룹을 이끄는 지배자의 냉혹함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응시했다. 여전히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계획에는 빈틈이 없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녀가 기억하는 강태준이었다. 권진우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보안 격상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부 광케이블망에 미세한 노이즈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나? 태준이 물었다. 네, 제가 있는 한은. 하지만 권진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다. 치직, 거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마저 암흑으로 변했다. 완벽한 정전, 비상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기까지 몇 초의 시차, 그 짧은 청적을 깨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쪽에서 울려 퍼졌다. 젠장 권진우는 외마디 욕설과 함께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아이를 데리고 침실 가장 안쪽으로 피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그의 외침과 동시에 비상등이 붉은 빛을 발하며 켜졌다. 어둠과 붉은빛, 교차하는 기괴한 공간 속에서 테라스의 강화 유리창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특수 제작된 창문은 총알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저것은 총알이 아니었다. 고주파 진동을 이용한 커터 혹은 소형 폭발물이었을 것이다. 강태준의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물리적 위협은 처음이었다. 이 사회에서의 언쟁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암투어는 차원이 다른 원초적인 생명의 위협. 그의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 질쳤지만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회장님, 저쪽으로 권진우가 서재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침실문 쪽을 막아서며 근처에 있던 묵직한 대리석 스탠드를 움켜쥐었다. 어설픈 무기였지만 그것이라도 손에 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서연과 아이는 내가 지킨다. 당신은 침입자들을 막아. 권진우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신뢰의 빛이 스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과학 마침내 강화 유리가 박살나며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괴한 3명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민첩했고 훈련된 용병이나 특수부대 출신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손에 든 소음기 장착 기관 단총으로 신속하게 내부를 스캔했. 선두에 있던 자가 침실 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권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그림자처럼 괴한의 등 뒤로 접근해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고 동시에 그의 총을 빼앗아 들었다. 부헉 하는 소리와 함께 괴한이 쓰러지기도 전에 권진우는 빼앗은 총으로 나머지 2명을 향해 정확한 점사를 날렸다. 퍽퍽 소음기가 터지는 듯한 짧은 총성과 함께 괴한 2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문 쪽에서도 잠금 장치가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로운 침입자들이 복도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섬광탄을 거실 중앙으로 던졌다. 눈 감아요. 권진우의 외침과 함께 태주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귀가 찢어질 듯한 이명과 함께 시야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섬광이 사라지고 침입자들은 이미 거실을 장악한 상태였다. 권진우는 소파를 엄폐물 삼아 응사했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서연 씨 괜찮아. 태주는 침실문을 등진 채 소리쳤다. 안에서는 아이의 놀란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괜찮아요. 아이도 무사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그저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총알이 태준의 귓가를 스치며 벽에 밝혔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죽음의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를 작은 생명과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는 스탠드를 고쳐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의 떨림은 멈췄다. 괴한 하나가 권진우의 화망을 피해 태준이 있는 쪽으로 접근했다. 그는 태준을 단순한 민간인으로 판단하고 총구로 그를 제압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왼쪽 침실 문틈으로 서연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왼쪽으로 비틀며 괴한의 총구를 피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에 든 대리석 스탠드를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탠드가 괴한의 머리에 명중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괴한을 보며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는 피와 함께 짜릿한 감각이 흘렀다. 그 순간 엄폐에 있던 권진우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총알에 맞은 것이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남은 괴한들이 일제히 그에게로 접근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이 나타났다. 모두 손들어 LAPD다. 가 아니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JUHWA 그룹의 보안팀이었다. 권진우가 외부 침입 시도를 감지한 순간 자동으로 최고 등급의 경보를 본사 보안실로 전송했던 것이다. 방탄 방패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태준의 사설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침입자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권진우와 보안팀은 그들을 제압하거나 사살했다. 몇 분간의 격렬한 총격전 끝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피와 화약 냄새 그리고 파괴된 집기들로 얼룩져 있었다. 전력이 복구되고 조명이 켜지자 참혹한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고급 카펫은 피로 물들었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했다. 태준은 여전히 스탠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자신이 쓰러뜨린 괴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녀는 거실의 참상을 한번 훑어보고는 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경계심은 없었다. 대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피 묻은 스탠드를 내려놓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타인의 피를 묻힌 손.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나 역겨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번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강민혁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강태준에게는 더 이상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수도 있었다. 총격전이 남긴 흔적은 끔찍했다. 피와 화약 냄새, 깨진 유리 파편들이 최고급 인테리어와 뒤섞여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강태준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지만 한번 깨진 안전이라는 감각은 쉽게 복구되지 않았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적들은 JUHWA 그룹 회장의 개인 펜트하우스마저 아무렇지 않게 공격해올 만큼 대담하고 강력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권진우가 어깨에 총상을 스스로 응급처치하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이미 다른 안전가옥을 준비해뒀네. 태주는 이미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금 전에 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보았다. 아이를 감싼 담요를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당신이 분석할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괜찮겠나? 태준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NIS 요원의 냉철한 빛이 돌아왔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반격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그들이 이동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 지하에 위치한 첨단 벙커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관리시설이었지만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엘리베이터는 강태준의 지문과 홍채인식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 철옹성이었다. 내부에는 독립적인 전력 및 통신 시스템, 의료시설, 그리고 JUHWA 그룹의 메인 서버와 직접 연결되는 슈퍼컴퓨터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강태준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의 마지막 보루였다. 벙커의 중앙 통제실, 거대한 모니터에 조금 전에 총격전에서 사살된 괴한들의 신원 분석 자료가 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지문, 치과, 기록, 유전자 정보까지 그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국적조차 불분명한 유령들이었다. 전원 해외 용병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사용한 장비들은 모두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군용 등급의 최신 모델입니다.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통해 고용된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강민혁이 이 정도 수준의 용병들을 고용할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때 모니터를 멀차 지켜보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이 총기 HK-433입니다. 독일제 최신형 소총이죠. 아직 정식 제식 채용된 곳이 거의 없어 극소수의 특수부대나 PMC 민간 군사기업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쓰러진 용병의 손에 들린 총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무전기, 모델명이 TCH-7이죠. 암호화 성능이 뛰어나 웬만한 군 통신망보다 보안 등급이 높습니다. 특정 방산업체에서 VVIP 고객들에게만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하는 물건입니다. 보안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이 놓치고 있던, 혹은 그들의 수준에서는 분석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정보들이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알기로 이 두 가지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조직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NIS의 해외 공작팀과 비밀리에 연계되어 있는 러시아의 PMC, 볼크볼크입니다. 서연의 분석에 통제실 안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두뇌는 그 어떤 첨단 분석 장비보다 날카롭고 정확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서연 씨의 분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태준의 명령에 서연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는 없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서연은 JUHWA의 슈퍼컴퓨터 앞에 앉아 방대한 데이터에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암호화된 통신 기록, 위선 감시 자료, 금융거래 내역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했다. 볼크와 거래하는 무기상에게 압력을 넣고 용병들의 자금이 세탁된 조세 피난처의 은행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기업가의 방식으로 적의 숨통을 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밤을 샌 서연의 목소리는 다소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흐름. 그 종착지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 부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입니다. 용병 고용자금은 명백히 이 계좌에서 나왔어요. 이것으로 강민혁이 배우라는 사실은 명백해졌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다른 창을 열어 또 다른 인물 관계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강민혁 부회장이 JUHWA 그룹의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와 NIS의 기획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NIS 기획조정실장,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한때 그녀가 존경했던 상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강민혁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묵인해주고 반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JUHWA 그룹의 자회사 몇 군데를 넘겨받기로 아니면 계약서 초안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상속 문제가 아니었다. 재벌과 권력기관이 결탁한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강민혁은 JUHWA 그룹을 삼키기 위해 나라의 중추기관까지 끌어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전직 요원 한서연과 그들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가 될 후계자의 존재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그녀가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싸움은 이제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전쟁으로 번져버렸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되어야 했다. 태주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옆에 나란히 그녀의 눈빛 역시 강철처럼 단단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공동의 적과 공동의 목표 앞에서 그 어떤 혈맹보다도 강력한 연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거대한 전쟁을 치러나갈 것이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완벽한 고요 속에서 권진우는 상의를 벗은 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어깨에 밝혔던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솜씨로 붕대를 감는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기색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육체의 통증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처치를 마친 그는 셔츠를 입고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모니터에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앞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한서연과 아이는 안쪽의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화면에 떠있는 부패한 관리들의 인물 관계도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권진우가 들어서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상처는 괜찮나? 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 정도는 익숙합니다. 권진우는 짧게 대답하며 모니터로 다가갔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서연이 지목했던 NIS 기획조정실장 윤성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은 인자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을 아는 권진우의 눈에는 역겨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다. 윤성호. 저자는 내가 직접 처리합니다. 권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기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의 의지를 넘어선 깊고 어두운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것을. 한서연 씨와는 어떤 관계지? 태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권진우는 한동안 대답 없이 윤성호의 사진만을 응시했다. 그의 눈앞으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국가정보원 훈련소. 갓 20살을 넘긴 권진우는 동기들 중에서도 단연 발군이었다. 사격, 격투, 전술, 정보 분석까지 모든 분야에서 그는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여인 고아라는 그늘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NIS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신뢰와 사명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 당시 해외 파트의 전설적인 블랙 요원이자 신임 요원들의 멘토를 맡고 있던 한기택 팀장이었다. 그는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였다. 한기택은 진우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상처와 분노까지 꿰뚫어 보았다. 그는 진우를 단순한 부하가 아닌 아들처럼 대했다. 그는 진우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요원으로서 가져야 할 신념과 철학을 가르쳤다. 진우야, 우리가 가진 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일 때만 정당한 거다. 결코 사적인 복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돼.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야. 한기택의 가르침 아래 권진우는 점차 변해갔다. 그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헌신하는 진정한 요원으로 성장했다. 한기택이 이끄는 팀은 수많은 비밀 작전을 성공시키며 NIS 내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갓 요원이 된 한서연 역시 아버지의 팀에서 실무를 배우며 진우와는 친남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진우에게 한기택과 서연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5년 전 한기택 팀은 거대한 부패의 흔적을 발견했다. 해외로 빼돌려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그 흐름을 역추적하자 끝에는 당시 JUHWA 그룹의 실세였던 강민혁과 그와 결탁한 정재계의 거물들, 그리고 NIS 내부의 배신자들이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기획조정실장 윤성호가 있었다. 한기택은 이것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감하고 극비리에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들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있던 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작전 내용은 사전에 유출되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팀원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기택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다. 이중 스파이, 정보 유출, 동료를 죽음으로 내 몸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것이다. 그때 권진우는 팀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가 처참한 소식을 듣고 본부로 복귀했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한기택은 취조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진우는 믿지 않았다. 그가 알던 한기택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조직은 그에게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의문의 메시지를 받았다. 한기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윤성호가 중심이다. 내 서재, 셰익스피어 전집 사건, 내 딸, 서연이를 지켜다오. 짧은 메시지. 그것은 스승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진우는 그 길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직에서 사라졌다. 공식적으로 그는 임무 중 실종 사망 처리되었다. 그는 한기택의 낡은 서재에 잠입해 메시지에 언급된 책 속에서 마이크로 SD카드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한기택이 모아온 부패 카르텔의 초기 증거들과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권진우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오직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아왔다. 첫째, 한기택 팀장의 유언대로 한서연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것.
둘째, 스승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것. 그는 서연이 NIS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비밀리에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서연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서연이 강태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서연과 아이를 함께 제거하여 모든 위협의 싹을 잘라버리려 했던 것이다. 권진우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서연이 위험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긴 침묵 끝에 권진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서연 씨의 아버지는 저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분은 저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채로. 그리고 저는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 씨를 지키고 저 쓰레기들을 모두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그분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권진우의 헌신적인 충성심, 한서연을 향한 그의 보호 본능, 그리고 적들을 향한 무자비한 분노의 근원을. 태주는 권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회장이 부하에게 보내는 격려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동질감의 표현이었다. 그 맹세,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될 거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의 복수는 이제 나의 전쟁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내 가족을 건드린 순간부터 가족이라는 단어에 권진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잠든 아이와 서연이 있는 침실 쪽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쩌면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단어였다. 그림자의 오랜 맹세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독한 복수가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힘과 함께하는 응징의 시작이었다. 지하 벙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지배하던 것은 쫓기는 자의 불안과 방어적인 긴장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침묵과 폭풍전야의 팽팽한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세에서 공세로,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중앙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앞에는 강태준, 한서연, 그리고 권진우가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JUHWA 그룹의 조직도와 강민혁의 인물 관계도, 그리고 그와 결탁한 부패한 세력들의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는 이 거대한 거미줄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아니, 어떻게 불태워버릴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교활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것은 바로 인정 욕구와 열등감이다. 그는 평생 나를 뛰어넘고 싶어 했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지. 그 욕망이 그의 눈을 멀게 할 거다. 태준은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엘리시움 테크 이리시움 테크라는 생소한 기업의 로고가 떠올랐다. 엘리시움 테크, 실리콘밸리에 있는 신생 배터리 기술 회사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직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기술을 확보하는 자가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는 서연과 진우를 돌아보았다. 내가 이 회사와의 극비 인수합병 MA를 추진하는 것처럼 미끼를 던질 거다. 계약 규모는 JUHWA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액수로 꾸밀 거야. 강민혁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는 그룹 내에서 영원히 2인자로 남게 되는 거지. 반대로 만약 이 계약을 자신이 가로채거나 무산시킨다면 그는 나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고. 그가 미끼를 물까요? 권진우가 물었다. 물 수밖에 없을 거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탐욕과 조급함이 이성을 마비시킬 테니까. 특히 그 계약 과정에 허점이 보인다면 말이지.
태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이제 그녀가 나설 차례였다. 서연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려 복잡한 데이터 구조도를 화면에 띄웠다. 제가 그 허점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강태준 회장님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 트레이를 만들 겁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 자금 이체 기록, 암호화된 이메일까지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강민혁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이나 해커가 이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는 이것이 강 회장님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 정보를 흘리는 경로는 NIS 기조실장 윤성호를 이용할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는 강민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이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NIS 내부망에만 존재하는 백도어를 통해 마치 시스템 오류처럼 이 가짜 정보를 윤성호의 개인 단말기에 흘려넣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특종을 발견했다고 착각하게 되겠죠. 완벽한 계획이었다. 적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대한 미끼, 그리고 그 미끼를 물게 만들기 위한 치명적인 함정. 이제 이 모든 것을 실행할 무대를 준비하는 것은 권진우의 몫이었다. 무대는 JUHWA 그룹 본사 40층 컨퍼런스 홀이 좋겠습니다. 권진우는 본사 건물의 3D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인수합병 조인식이 열리는 날, 강민혁은 이사들을 선동하거나 언론에 이 비자금 정보를 터뜨려 회장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 할 겁니다. 어쩌면 조인식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볼크 용병들을 다시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건물의 보안 시스템, 통신망, 전력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조인식이 시작되기 전 제가 보안팀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과 함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겠습니다. 외부와의 통신은 완벽히 차단하고 강민혁 측 인원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컨퍼런스 홀은 거대한 덫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며칠간 지하 벙커는 거대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태준은 국제 변호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실제 MA를 진행하는 것처럼 연기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물론 그 돈은 안전한 그의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위장이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수백만 줄의 코드를 만들어냈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 정보를 창조했다. 권진우는 보안팀의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소리 없는 쿠데타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파놓은 덫에 첫 번째 사냥감이 걸려들었다. NIS 기획조정실장실. 윤성호는 자신의 단말기에 뜬 시스템 오류 보고서를 의심 없이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강태준의 비자금 파일을 발견하고는 희열의 찬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바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가 찾던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온 것 같군. 아주 확실한 걸로. 강민혁은 그 보고를 받고 광분했다. 그의 눈에는 JUHA 그룹의 회장 자리가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그는 즉시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을 소집하고 언론계의 하수인들에게 특종을 예고했다. 동시에 그는 볼크의 책임자에게 연락했다. 조인식 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강태준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도 좋다. 책임은 내가 진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인수합병 조인식 T1 지하벙커의 중앙통제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다. 강민혁의 통화 기록, 윤성호의 움직임, 용병들의 잠입 경로 예상도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적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대한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태준은 잠든 아이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옆에는 서연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며 태준은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다. 내일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단순히 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그는 통제실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권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준비됐나? 권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스승의 복수와 명예를 되찾겠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완벽한 덫이노였다. 이제 사냥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JUHWA 그룹 본사 40층 컨퍼런스 홀.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곳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오늘은 그곳에서 JUHWA 그룹과 엘리시움 테크의 역사적인 MA 조인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룹의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상 중앙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 조각처럼 평온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에 눈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의 옆자리에 앉은 엘리시움 테크의 CEO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준의 침착함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반면 이사진석에 앉아있는 강민혁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의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연신 주변의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강태준을 한 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태준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그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볼크 용병들의 리더가 보내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 완료 신호가 들려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침내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조인식의 마지막 절차, 서명식만이 남았다. 강태준과 엘리시움 테크의 CEO가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컨퍼런스 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맹렬하게 터졌다. 이 계약, 이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태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JUHWA 그룹의 회장 강태준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당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이 혼란을 즐기며 자신이 준비한 폭탄을 터뜨렸다. 강태준 회장은 이번 계약을 빌미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컨퍼런스 홀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그가 준비한 자료들이 떠올랐다. 한서연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완벽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짜 비자금 조성 기록이었다. 자금 흐름도 비밀 계좌 내역, 암호화된 이메일들, 그것을 본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준 회장의 해임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UHWA 그룹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부도덕한 경영자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강민혁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사들이 일제히 동의합니다를 외쳤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폭로를 실시간으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강태준은 끝이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아, 그 말이 신호였다. 철컥 컨퍼런스 홀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동시에 잠겼다. 외부와 통하는 모든 통신망이 차단되었다. 창밖을 향해 있던 전자식 블라인드가 일제히 내려와 컨퍼런스 홀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격리된 거대한 밀실이 되었다. 술렁이던 장내가 순간 정지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의 이어피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용병들과의 교신은 끊겨 있었다. 그리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강태준의 비리를 보여주던 화면은 이제 강민혁과 NIS 기조실장 윤성호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의 녹취록으로 바뀌었다. 윤성호 자네가 찾던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온 것 같군. 아주 확실한 걸로. 강민혁 잘했소. 조인식 날 이사회에서 이걸 터뜨릴 거요. 강태준은 그걸로 끝이야.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성호와 함께 자리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강민혁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러시아의 PMC 볼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한서연과 아이를 제거하고 펜트하우스를 습격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민혁이 볼크의 리더와 나누는 충격적인 통화 내용이 컨퍼런스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 조인식 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강태준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도 좋다. 책임은 내가 진다. 아, 안 돼. 강민혁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실은 자신을 겨누고 있던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움직여 궁지에 몰린 강민혁이 행사장 곳곳에 일반 직원으로 위장해 잠입해 있던 용병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이 품속에서 무기를 꺼내 들려는 순간 천장의 패널이 열리며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강태준의 보안팀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내려왔다. 동시에 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평범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용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 선두에는 권진우가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단 몇 초 만에 용병 3명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무대 위에 고립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모든 무기는 사라지고 그의 모든 탐욕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이복형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넌 단 한 번도 나를 이길 수 없었어. 민혁아, 네가 가진 건 탐욕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거든. 그 순간 잠겨있던 컨퍼런스 홀의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강민혁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몰락한 반역자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터져나갔다. 소란의 한가운데 강태준은 자신의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지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화면 속의 태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승리의 확인이었다. 마침내 거대했던 판이 뒤집혔다. 컨퍼런스 홀을 가득 채웠던 광기와 아수라장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질서정연한 법의 집행만이 남았다. 카메라 플래시도, 절규도, 분노도 모두 멎었다. 체포된 강민혁과 그의 공범자들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신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는 JUHWA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뿐이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 홀로 서서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충만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 후 며칠간 대한민국은 JUHWA 그룹 사태로 들끓었다. TV 뉴스와 신문 일면은
온통 강민혁과 그가 이끈 부패 카르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JUHWA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태준의 빠르고 단호한 후속 조치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세상은 그를 JUHWA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각인했다. 모든 폭풍이 찾아들고 태준은 마침내 지하 벙커로 돌아왔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벙커 내부는 더 이상 작전본부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중앙 통제실. 거대한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은 소파에 앉아 품에 안은 아이에게 조용히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 지난 며칠간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들이 모두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지게 했다. 태준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의심이나 경계도 없었다. 그저 길고 힘든 싸움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당신과 이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는 더 이상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의 모든 행동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서연을 자신의 여자로 받아들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떠났던 거니까. 그녀는 잠든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1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의 다 파헤친 상태였어요. 그 배후에 강민혁 부회장과 NIS 내부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들은 제 움직임을 눈치챘고 절 제거하려 했어요. 그때 제가 당신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 저를 위협하려 했어요. 만약 계속 당신 곁에 머문다면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만 했어요. 그때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태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그녀를 위험으로 내몬 자신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서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말없이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1년 전 파리의 밤거리에서 미처 다 피우지 못했던 그들의 감정이 이제 재와 폐허 속에서 다시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때 권진우가 통제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표정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다. 보고 드립니다. 윤성호 기조실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서 한기택 팀장님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평생을 바친 복수와 사명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는 태준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도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이제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내 곁에서 공식적인 보안총괄팀장으로 일해주게. 동료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친구라는 단어에 권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맹세는 이제 명예롭게 끝을 맺었. 권진우가 물러나고 통제실에는 다시 태준과 서연 그리고 아이만이 남았다. 태준은 서연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 이름. 지었나?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지교. 태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강지훈. 강지훈은 어떤가? 지혜로울 지지. 공훈. 분. 온갖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세상에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훈이.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를 만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아이의 작은 손 위에서 하나가 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는 마침내 완전히 멎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의 역사 위로 고요하고 따뜻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 후, 시간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격렬했던 폭풍의 흔적을 부드러운 햇살로 감싸 안았다. 서울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던 JUHWA 그룹 사태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 강민혁과 그의 부패 카르텔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어두운 페이지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상처와 혼란은 강태준의 굳건한 리더십 아래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서울 근교,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저택. 아침이면 새소리가 창문을 깨우고 정원에는 사계절의 꽃이 피고 지는 곳. 그곳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과거 그의 삶이 성공과 부, 그리고 통제로 이루어진 회색빛의 성이었다면 지금 그의 삶은 따스함과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 색채 가득한 집이었다. 오늘 아침 태준을 깨운 것은 비서실장의 모닝콜이 아니었다. 아빠, 빠빠하기 침대에서 울리는 아직은 서툰 아들의 목소리였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들 지훈에게로 다가갔다. 지훈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서 아빠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1년 사이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아빠를 닮은 깊은 눈매와 엄마를 닮은 환한 미소. 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들었다.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분유 냄새와 햇살 냄새가 섞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우리 아들. 일찍 일어났네. 그는 아이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다.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실. 그 한가운데에서 한서연이 요가 매트 위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날선 NIS 요원도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내적인 강인함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기택 재단을 설립했다. 억울하게 희생된 정부 요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아버지, 한기택 팀장은 모든 누명을 벗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과거의 어둠을 미래의 빛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서연이 눈을 뜨고 남편과 아들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한 아침이었다. 오늘은 지훈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연회 대신 가족과 가장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초대하여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그중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역시 권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JUHWA 그룹의 보안 총괄팀장이자 태준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아이의 키만한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나타났다. 삼촌 왔다. 지우나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우는 권진우를 보자마자 팔을 뻗으며 반가워했다. 진우는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사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았다.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이 되었다. 잘 꾸며진 돌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판사봉 법조인, 청진기 의사, 북과 벼루 학자, 그리고 아빠를 상징하는 JUHWA 그룹의 미니어처 로고와 엄마를 상징하는 작은 돋보기까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성큼성큼 기어가기 시작했다. 태준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서연은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훈의 작은 손이 마침내 한 물건을 향해 뻗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에 놓인 화려한 물건들이 아니었다. 아이는 상 바로 옆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평범한 나무 블록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무런 상징도 의미도 없는 네모난 나무 조각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의아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훈이는 스스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나 봐요. 기초부터 튼튼하게 자기 손으로 직접. 그녀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태준 역시 아이를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